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4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 5분이 됐고요. 2부까지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 좀 긴 편이었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 세자로 보내주셨어도 좋습니다. 뭐 장특공제 뭐 이렇게도 또 표현도 하기도 하고요. 장특공 이렇게 세자로 줄이기도 하고 뭐 네자로 부르기도 하고 정치권에서 좀 시끌시끌합니다. 대통령도 좀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좀 없애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오래 보유했다라고 해서 공제 혜택을 주는 게 맞느냐. 뭐 대통령도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또 그냥 보유가 아니라 실거주라면 공제를 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부연을 하기도 했었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법안을 또 발의했다고 하는데 논쟁이 좀 커지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그게 또 당론은 아니다. 일부 의원들의 발의다. 이렇게 또 의미로 또 축소하고 있고 이게 참 이야기가 많이 또 퍼져나가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정은경님, 저희 집도 장기 보유 중인데 1가구 1주택에 3대가 살아서 팔 일이 없네요. 이렇게도 보내주셨고요. 김기온님은 주거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이라면 공제를 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도 보내주셨고 8874님은 저는 20년 넘게 한 집에 살고 있는데도 매도하려고 내놨는데도 안 팔리네요. 이 법이 폐지되면 양도세가 걱정이에요. 이렇게도 보내주셨고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시죠. 8570님은 다주택자의 경우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공제해 주는 건 불로소득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반대한다는 생각도 보내주셨고 구현성님 실거주 요건을 정확히 따지면 좋을 듯하네요. 이렇게도 보내주셨습니다. 또 함께 또 의견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 계속해서 받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 어플리케이션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오늘 코스닥이 좀 더 내려가네요. 1.24% 내린 1164, 코스피는 0.5% 내린 6356. 개장 초에는 잠깐 한 6,400선 넘어섰었는데 좀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사실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사상 최고치 6,404포인트까지 갔다 오기도 했고요. 삼성전자는 약보합으로 돌아섰고 하이닉스도 1.4% 내려가고 있네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좀 상대적인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477원대, 1,478원대 어제보다 한 4원 정도는 떨어진 흐름이 이어지고 있네요. 벌써 4월 말로 가고 있습니다. 5월에는 참 휴일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전엔 근로자의 날, 이제는 노동절로 바뀌었는데 노동절 연휴에도 또 출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린이날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남들이 쉴 때 출근을 해야 한다면 근데 수당도 주지 않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반대로 불성실한 직원 때문에 골치 아픈 사장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갈등들 현실적으로 풀어보시죠. 노무법인 돌꽃의 김유경 대표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특히 5월 되면은 막 이런 뭐 걱정들, 뭐 갈등들이 좀 많은가요? 쉬는 날이 많은 만큼 어때요? 많고 그다음에 노무사들은 이제 비슷한 질문들을 매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바뀌고 네. 완전히 이제 법정 공휴일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지면서 좀 달라지는 것들이 좀 많이 나오나요? 어때요? 우선은 예. 그 이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노동절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사실 관련법은 2개가 바뀌었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의 날로 한 60년 이상 불러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근로자의 날에 관련돼서는 이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따로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법이 지난해 11월 11일인가부터 이제 전면 개정이 돼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고 네. 명칭이 바뀐 거죠. 근데 명칭이 바뀐 그 상태에서는 솔직히 여전히 예전과 똑같이 공무원이라든가 교사 이런 분들은
모셨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법이 또 하나가 바뀐 건 뭐냐면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바뀌어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법정 공휴일이 되다 보니까 이제 비로소 공무원이라든가 교사 이분들도 다 쉴 수가 있게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근로자의 날 경우 때는 엄마 아빠는 쉬어도 아이는 학교를 가야 네, 됐고 그렇죠. 뭐 이런 식의 흐름이었는데 네. 이제는 다 같이 쉴 수 있는데 다만 또 뭐 특수고용 노동자라든지 네, 프리랜서 분들은 또 네. 적용이 또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거는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쉬는 날이 노동절이어야 할 텐데 네. 여전히 이제 법령상 노동자로 분류되지 못하는 분들, 소위 말하면 프리랜서라든가 특수고용 노동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법상 근로자로 인정을 아직도까지 못 받고 있는 현실이라서 이분들이 이제 이 법에 의해서는 쉬기가 어려운 현실이 있고요. 아까 처음 질문으로 돌아갔을 때 그러면 내가 다 쉬어야 된다 그러는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있는 거죠. 나가서 일을 한 거죠. 네네. 자, 그러면 내가 돈을 얼마나 받아야 되냐. 이게 해마다 이슈가 되고 질문인데 사실은 이 얼마를 받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설명을 좀 드리면 그 노동절이 유급휴일입니다. 네. 이 유급휴일이라는 거의 의미는 내가 집에서 그냥 일을 안 하고 쉬고 놀고 있어도 그냥 하루치 임금이 나오는 날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럼 그걸 일이라고 하고 근데 만약에 내가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일한 하루치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또 받아야 되겠죠. 거기에 일이 추가가 되고 그다음에 휴일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근로기준법에서 어쨌든 휴일에는 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되니까 내가 만약에 하루에 뭐 예를 들어 8만 원 받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놀더라도 받는 8만 원. 일했으니까 받는 8만 원. 그다음에 50% 가산 4만 원? 그럼 20만 원인가요? 12만 원에서 20. 8이 16에 4니까 네네. 예, 20만 원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 노동절에 나가서 일한 1급 노동자다. 그러면은 원래는 내가 8만 원 받아야 되는 사람이었지만 20만 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5배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받던 월급까지 다 합치면. 네. 그러게요. 그렇게 주는 데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또 사각지대가 있는 게 5인 미만 사업장은 네. 적용이 좀 다르죠. 근데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절이 유급휴일인 거는 맞고요. 네. 아까 얘기했던 2.5배에서 빠지는 거는 5입니다. 5.5. 그러니까 그 우리 법상 어쨌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여전히 연장 근로, 휴일 근로, 뭐 야간 근로 등을 했을 때 받는 수당. 50% 가산 수당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노동절에 똑같이 쉬어야 하는 건 맞는데 맞고요. 예. 출근을 시켰을 때 줘야 네네. 하는 수당에서 50% 가산 수당만 빠진다. 그러니까 200%만 받으시는 거죠. 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요. 근데 이게 사실 좀 이해 못 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 5인 미만 사업장은 거기에 다니시는 분들도 영세하지만 사업주도 영세하니 네. 어느 정도 좀 절충점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일까요? 계속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많은 법들은 그런 취지 때문에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대부분 예를 들면 말씀드린 것처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안 준다라는 거 외에 뭐 연차 휴가도 없지 않습니까? 5인 미만 사업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어떤 뭐 영세사업장에서의 어떤 재정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국회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법의 그 시행령으로 정한 그런 범위들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네. 아마 순차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들은 적용 범위가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5월에는 휴일이 참 많아요. 어린이날도 있고 부처님 오신 날도 있고 이때 일하게 되면은 어떻게 노동절에 일하는 거랑 똑같이 그 수당이 똑같이 올라가는 겁니까?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어린이날이다, 뭐 부처님 오신 날이다, 뭐 아니면은 뭐 이후에 오는 뭐 개천절이다 이런 날들은 예. 소위 쉽게 얘기해서 달력상 빨간 날이죠. 예. 빨간 날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공휴일에 관한 법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휴일인데 네. 자, 이 공휴일들하고 그 노동절이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휴일 대체라는 개념이 있어요. 휴일 대체. 예. 그러니까 그 어린이날이라든가 부처님 오신 날에 만약에 나와서 일을 하게 되면 그날 일한 거랑 그다음에 다음에 오게 되는 어떤 평일을 맞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 대휴. 예, 뭐 우리가 대체휴일이라는 말도 쓰고 뭐 휴일 대체라는 말도 쓰고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그러게요. 정확하게는 휴일 대체라는 말을 쓰고 싶고 이게 일하는 휴일하고 그다음에 일하지 않아도 되는 평일을 맞바꾸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내가 여기 어린이날 나와서 일한 것들이 휴일 근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휴일 가산 수당을 사용자가 안 줘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노동절은 네. 그 아예 휴일 대체가 불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특별법의 사실 제정 취지는 이거예요. 노동절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일하지 말고 쉬어. 이게 제정 취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 그럼 이날 일했고 그다음에 다른 평일이랑 바꿔가지고서는 휴일 대체를 아예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고 네. 최근에 노동부가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그거는 기존하고 똑같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날하고 부처님 오신 날 나가서 일해가지고 다른 평일에 맞바꾸게 되면은 휴일 가산수당을 안 줘도 되지만 노동절은 아예 그렇게 맞바꾸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대로 2.5배 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왜 현장에서는 대휴라는 표현들을 좀 많이 쓰시기는 하는데 다른 공휴일 때는 대휴가 가능하지만 5월 1일 노동절은 대휴 자체가 불가능하니 대체가 불가능하다. 예. 나오게 되면은 2.5배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네. 이강엽님이 인천공항 면세점 근무자는 3교대 스케줄 근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그러면 하루에 3교대로 나오면 그게 이제 노동절이라면 그 3교대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다 2.5배 네, 받아야 맞습니다. 되는 뭐 거죠. 다른 예외가 없어요. 그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조금 부담은 커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법 어쨌든 취지가 예외는 그러하니 없습니다. 네. 예외는 없다. 특히 이제 서비스업, 판매직은 이게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고 특히 빨간 날, 네. 휴일, 연휴에 더 바쁘잖아요. 네. 사람들이 더 많이 오니까. 근데 내가 똑같은 월급 받고 연휴에는 좀 너무 힘들다. 그날은 전 쉴래요. 거부할 수도 있습니까? 보통 그래서 그 근로계약서 쓸 때 보면 예. 혹은 취업규칙이라는 사규에 보게 되면 조그만 글씨로 써 있어요. 당연히 이제 이 저기 뭐야 유급휴일은 이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휴일은 쉬도록 해주는 게 사용자의 의무가 맞는데 네. 그날 이제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사정이 생겼다. 예를 들면 갑자기 급한 어떤 프로젝트를 마감해야 된다. 아니면은 휴일에 사람들이 더 백화점에 많이 온다. 이렇게 되면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출근을 시키고 싶잖아요. 그렇죠. 업종의 특성상. 예, 그래서 아예 사전에 근로계약이라든가 취업규칙에서 단서조항처럼 적어놓는 거예요. 뭐 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보장한다고 적어놓고 밑에 이렇게 당구장 표시로 다만 뭐 사업자의 경영상 사정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휴일 근로 등을 명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동의를 대부분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말씀하셨던 예처럼 뭐 판매직, 뭐 서비스업에 저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만약 회사가 나와라 하면 그 조항에 근거해서 나올 수밖에 없겠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일했던 것을 휴일하고 평일하고 이제 바꿀 수 있는 제도도 있다 보니까 네. 예, 그렇게도 할 수가 있고 예, 그래서 그냥 대부분의 아마 지금 들으시는 분들 근로계약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그런 단서 조항이 아마 존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뭐 쇼핑몰이라든지 관광지 인근의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예. 뭐 주말 장사가 핵심인데 네네네. 주말에 뭐 똑같이 쉴 수는 없고 대신에 우리는 토일에 일하고 월화 쉬도록 해드릴게요. 또 이럴 수도 있는 예. 거예요. 취업규칙 들어서. 아니면 아예 그냥 아예 우리가 어떤 날 나와서 일하고 어떤 날 쉴지는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네. 법에 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 날 쉬세요라고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아예 그냥 토요일 일요일은 그냥 근로일로 정하고 네. 네. 그다음에 업무량이 적은 화요일 수요일을 예를 들면 휴일이라든가 휴무일로 정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의 어떤 사업장은 그냥 통상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을 다 같이 모든 사람 쉴 때 쉬자라고 해놓고 나서 아까 말한 그런 식으로 단서 조항 달아서 휴일 근로 시키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게요. 다만 네. 그거는 이제 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근로자도 이제 취업을 할 때 이해를 좀 하셔야 되겠고 아까 우리가 그 노동절 이야기했는데 5435님은 회사에서 5월 1일에 일하고 네. 평일에 대휴한다는데요. 이렇게 네, 안 된다. 된다는 안 됩니다. 못 바꿔요. 그러니까 2.5배 그래서 받아야 네, 된다는 받아야 돼요. 건데 네. 만약에 대휴를 한다고 하고 그러면 2.5배 말고 1.5배만 줄게 이러면 어떻게? 그러면은 이것도 안 그냥 되는 바로 거예요? 임금 체불이죠. 아 그래요? 이거 안 네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야 될 돈을 못 받는 게 그냥 임금 체불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법령상 보장한 돈인데 예. 내가 못 받았다. 그러면은 그거는 임금 체불인 거죠. 오사 사모님 회사에 한번 다른 분들하고 좀 의견을 모아서 같이 얘기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혼자 같이. 얘기하시면 아마 혼자 어려우실 것 이야기- 같고. 맞아. 이게 또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 잠깐 이야기하신 그 임금 체불 네. 이게 와 6만 명 넘는 사람이 2조 원 넘게 못 받고 있다. 2조 원을 넘어요. 임금 체불의 일단 기준이 네. 월급 날이 25일인데 26일까지 안 주고 있다. 바로 임금 체불입니까? 임금 체불 상태가 된 거죠, 이제.
하루만 안 넘어도. 줘도. 그게 지금 2조 원 넘다라는 거예요? 이건 계속 쌓여가는 흐름이에요? 그렇죠. 더 많아져요? 예. 근데 사장님들도 뭐 애 타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악덕인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수금이 지금 안 되고 있다. 다음 주면 그래도 고객사에서 좀 수금해준다고 하는데 좀만 기다려달라고 하면 이게 참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것도 매몰차게 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나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는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예 근로기준법 43조인가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뭐 노무사들이 시험 볼 때는 뭐 통직 전정 이렇게 배웠는데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이 있어요. 네. 통화로 지급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유가증권이나 뭐 상품권을 지급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직접 지급을 해야 돼요. 뭐 일한 사람, 그 일한 사람 네네네. 말고 다른 뭐 부모님한테 주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고 전액 지급을 해야 되고 정기 지급인데 그러니까 정기 지급이라는 게 말하자면 정한 날 25일이든 뭐 5일이든 1일이든 정기적으로 지급을 하는 거고 그 의미는 그거겠죠. 내가 어쨌든 정해진 날을 기준으로 뭐 카드 값도 계산을 하고 뭐 그렇죠. 장도 보고 뭐 학자금도 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무너지게 되면은 생계가 당장 위협을 당하니까 아예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반하게 되면 또 형사처벌 조항도 있고 하여 바로 이제 임금체불 발생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진짜 실제로 회사가 어렵고 거의 뭐 도산위기에 처했다 예를 들어 자, 그런 경우들에 있어서는 제도가 또 따로 있어요. 그 소위 옛날에는 체당금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제도인데 지금은 간이 대지급금 뭐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바뀌었지만 정말 회사가 거의 뭐 실제로 망했다거나 망한 상태에 있을 때는 네네. 국가가 일부 이제 그 임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 얘기는 좀 복잡하게 넘어가지만 어쨌든 임금체불은 말씀하신 그 사례에서는 발생을 이미 한 겁니다. 일주일만 기다려달라 해도 임금 체불이고 근데 또 다니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회사를 계속 다니는데 사장님이 수금 안 됐다고 해서 그걸 또 바로 지방노동청에 신고하기도 참 뭐하고 네. 도움을 어떻게 받는 방법이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한 열흘 정도 밀렸다 할 때. 보통은 열흘 정도 밀리면은 기다리시겠죠. 예, 현실적으로. 네. 하루 체계를 됐다고 그 다음날 노동청 가시는 분 사실 현실적으로는 거의 그렇죠. 없죠. 예. 그래서 열흘 정도 지나서 실제 약속이 지켜지면 가장 좋겠고요. 근데 만약에 열흘 지났는데 또 미룬다. 네. 그럼 보통 그때쯤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시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그리고 정부가요. 그 각종 수당을 뭉뚱그리면 임금 체불로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괄임금제를 손본다라는 건데 수당을 다 넣어서 포괄임금제로 하는 회사들 많잖아요. 너무 많죠. 기업 입장에서 뭐 어떤 걸 좀 유의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은 얼마 전에 그 정부가 포괄임금제 뭐 오남용 방지 지침이라는 걸 내놓긴 했어요. 근데 네, 네. 사실은 그 지침으로 인해서 뭐가 당장 달라지는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게 있어요. 포괄임금제라는 제도는 노동관계법에 어디에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 근로기준법 몇 조에 포괄임금제 이렇게 없고 이거는 그 대법원 판례로 인해서 인정이 되고 있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임금제라는 제도가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소위 편리한 건 그 연장 근로가 항상 이제 발생하는 사업장이다. 네. 그래서 예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사람이 언제 쉬고 언제 일하는지 만약에 알 수가 없다. 근로시간 산정도 어렵다. 네네.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요걸 일일이 이제 실근로시간 기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 경우들이 한해서 사실은 포괄임금제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냥 월급을 300만 원을 퉁치자 이렇게 시작된 제도인데 요걸 갖고 이제 법에다가 입법한 건 아니에요. 싸우다 보니까는 여러 사건들 속에서 대법원이 자, 요 정도 요건 갖추면 인정해 줄게 했던 거라서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지침은 어떤 법을 새로 만들다겠다고 이런 건 아니고 그렇게 남용돼 왔던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강력하게 단속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 일한 것보다 돈을 덜 주게 되면은 그걸 체불임금을 강력히 이제 제재를 하겠다. 요 정도 입장을 내놓은 거라 만약에 나중에 지금 국회에 포괄임금제 금지하는 입법 관련한 것들도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 입법화가 된다 그러면은 사장님 입장에서 뭘 하셔야 되냐? 네네네. 그냥 되게 심플합니다. 실제 이제 근로시간 기록이 실제 가능한 사업장에서는 실제 근로한 것들을 기록을 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법대로 지급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왜 출근부 도장 찍고 왜 이렇게 지문 찍고 해서 일하는 시간 딱 체크하고 하듯이 그게 정확하게 가능하다면. 근데 장부로. 요즘엔 하도 시스템이라든가 애플리케이션도 잘 돼 있어서 대부분 앱으로 이제 저기 출퇴근 로그인 해가지고 회사에 당도해서 이제 막 하시는데 기록을 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게 엄청난 어떤 기업의 실무 부담으로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편법적으로 이제 활용돼 왔던 부분이 이런 거거든요. 네네네. 연장 근로를 정말 많이 하는데 포괄임금제에 녹여 있는 연장 근로 시간은 예를 들어 12시간인데 네네. 실제는 20시간씩 하는 거예요. 그럼 추가된 어떤 초과된 8시간에 대한 수당을 제가 더 받아야 되잖아요. 예. 받아야 되거든요. 입증이 너무 어려워요. 네, 내가 연장 근로 8시간을 더 했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입증해서 노동청 가서 인정받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사업주들이 이걸 악용을 하는 거죠. 연장 근로 더 시키고 시스템으로 얼마까지만 딱 제한을 예. 해놓고 실질적으로 일을 더 했는데 그 돈은 안 주지 주는 않아도 거죠. 되게끔 하고 입증이 어렵고 하니까 어차피 그런 것들을 개선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이게 사각지대가 많아요. 예전에 네. 보면은 이제 어떤 공무원분들이 일부러 저녁 먹고 오고 놀다 들어와서 저녁에 카드 한 번 더 띡 찍고 네. 가고 일부러 야간 수당 받으려고 네네. 이런 게 또 뉴스에 나오기도 했었고 네네네. 또 반대편에서는 실질적인 야근을 더 많이 해도 이게 산정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또 분들도 있는 그쵸. 거고. 그래서 어떤 대기업들은요 그거 있대요. 네. 왜 컴퓨터 로그인을 하면 로그아웃 순간까지 이제 시간이 정해지고 산정이 되고 셧다운하는 거죠. 네,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이지 않는 시간은 근무 시간에서 빼겠다. 뭐 이런 얘기해서 막 논쟁이 됐던 회사도 있어요. 업종이 뭘까요, 거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회사가. 네네네.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 측과 이제 노동자 측이 또 이게 또 맞설 수밖에 계속 없는 대립되는 측면이기도 지점이 있죠. 근데 예. 어찌됐든 간에 만약에 포괄임금제를 손보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정밀하게 네. 갈 수밖에 없는 관리를 거거든요. 하셔야겠죠. 딱 자로 재서. 예, 그럴 수 있는 업종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급여 명세서도 좀 정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비정규직 관련된 것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식당 하시는 분들이나 편의점 하시는 분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을 하실 때도 인건비 부담 때문에 쪼개기 알바를 쓰시는 경우 있다 하더라고요.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쪼개기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한 2시간만 나와서 일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 단시간으로 쪼개가지고 계약한다는 얘기인데 우리 법에 어쨌든 간에 초단시간 근로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의 적용을 이제 일부 못 받는 분들인데 그게 뭐냐면은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주휴수당이잖아요. 그러니까 15시간 주간 이상 넘어가면 주휴수당을 줘야 되죠. 해서 예. 작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14시간 이렇게. 힘들으니 일주일에 14시간 하루에 뭐 2시간씩만 나와 뭐 이렇게 예. 뭐 2시간, 3시간씩 하면 뭐 12시간 뭐 이렇게 되게 12시간, 6시간 이렇게 되는 그렇게 맞추는 거죠. 예. 그러면 주휴수당을 어쨌든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들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정부에서 최근에 뭐 28년까지 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라던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초단시간이어도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휴수당 때문인 건데 근데 또 이게 사장님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 자체가 이제 장사도 안 되고 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제 푸념도 하시죠. 내가 알바생보다 더 적게 가져간다 막 이러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막 안 줄 수 있는 방법도 이제 막 찾기 시작을 하는 건데 이게 사장님들 입장에서 보면 주휴수당을 주게 되면 이게 부담이 좀 많아요. 어때요? 사실은 좀 현실적으로? 커질 수는 있죠. 왜냐하면은 이 주휴수당이 따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주 40시간이라는 노동자면 그 법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는 하루 8시간 일하는 5일 근무자다 그러면 8호 40이잖아요. 네네네. 자 그러면은 일주일에 40시간이나 일했으니까 하루는 그냥 집에서 쉬어. 근데 돈 줄게. 이게 이제 주휴의 개념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월급제들은 사실은 주휴수당이 이제 월급에 녹아 있으니까 티가 안 나지만 주당으로 이제 돈을 받는 이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이런 분들은 이제 딱 티가 나는 거죠. 주휴수당 안 주게 되면. 왜냐하면 5일치 임금 플러스 하나를 더 줘야 하루치를 더 줘야 되니까. 네네. 인데 요 부담분이 사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에도 줘야 된다고 하면은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기존보다 한 20% 정도 더 줘야 될 수가 있어요. 20%. 꽤 큰 금액이죠. 자, 근데 요게 하나 있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도 15시간 미만에는 아예 지급을 할 의무가 없지만 예를 들면 이건 어떨까요? 40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예를 들면 뭐 20시간만 일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주휴수당 줘야 되잖아요. 네네네. 주는데 40시간 일하는 사람이랑 똑같이 주는 건 아니에요. 비례해서 주거든요. 네. 40시간 일하는 사람이 받는 돈에 비해서 20시간이면 50%만 일한 거니까 네. 50%만 주휴수당을 줍니다. 예를 들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일부에서 그런 의견들이 있으시던데 만약에 초단시간 근로자한테도 주휴수당을 줘야 된다고 하면은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것처럼 비례해서 일한 시간이 적으니까요. 주휴수당도 조금 그에 비례해서 적게 주는 방법대로 그냥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건 역시도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죠.
그러게요. 네. 오늘 근데 진짜 질문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또 이렇게 난처한 상황에 처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박성춘님이 근로계약서 보면 네. 퇴직금을 계산할 때 예. 연장 수당 같은 건 제외하고 예. 기본급으로만 계산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예. 이게 맞는 건가요? 무효 아닌가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그냥 그 퇴직금은 소위 말하는 평균임금 개념으로 계산을 하는데 평균임금. 예, 퇴직금 계산할 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퇴사를 하는 어떤 사정이 발생해 퇴사하는 날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에 내가 실제 받은 돈인데 그 받은 돈에서 제외되는 돈은 사실 굉장히 몇 개가 없어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닌 것들은만 빼면 돼요. 예를 들면 그 사이에 내가 결혼을 해서 결혼축의금 받았다. 그 일시적으로 그냥 받은 돈이잖아요. 아니면 출장 가면서 차비를 실비정산했다. 이런 그런 거 식의 빼고. 것들은 임금이 아니거든요. 그런 건 빼고는 사실 받은 돈을 다 합쳐가지고선 평균임금 내는 게 맞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연장근로를 많이 해서 연장수당 받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퇴직금 정산할 때 계산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예전에 통상임금 가지고도 이제 시끄러웠던 네, 게 네. 그러면 매년 정해진 시기에 주는 옛날 말로 떡값, 상여금 같은 거 아니면 인센티브 혹은 보너스인데 매년 정기적으로 주는 것이 이게 사실상 임금 아니었느냐 볼 수 있는 것들. 네. 우리- 방금 얘기하신 거는 평균임금이랑 또 다른 통상임금 개념이에요. 네. 예, 평균임금은 말 그대로 내가 실제로 받았던 임금이라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은 실제로 받았던 임금을 베이스로 계산하는 거 맞고 예. 통상임금은 완전히 또 다른 개념의 돈인데 요거는 어떤 때 쓰냐 우리가 연장 야간 가산 수당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의 뭐 5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때 네네. 자, 그럼 노동자 입장에서는 내가 연장 근로를 해서 가산 수당 50%를 받아야 되는데 베이스가 되는 돈이 크면 클수록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통상임금에다가 뭐를 더 넣느냐가 계속 이제 쟁점이 됐던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현대자동차가 통상임금 소송을 했는데 갑자기 노동자가 이겨서 40억을 뭐 회사가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정기상여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상임금에 들어가서 나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계산할 때 넣어야 되냐 이런 이슈들인 거예요. 이거 각종 퇴직금하고 좀 다른 수당에 얘기들. 가산 수당에 예. 그러니까 당연히 노동자 입장에서는 계속 그런 것들을 통상임금 베이스에 넣고 싶어 했을 좋은 거고 거고요. 네. 사용자 입장에서는 빼자고 얘기했을 거고 네. 그거 저기 그때 줬던 상여금은 말이야 그냥 돈 잘 벌어가지고 그냥 한번 준 거야. 그거 그냥 통상임금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왔던 거고 우리는 아니 그거는 사실 매년 보니까는 거의 고정급을 계속 줬던 건데 당연히 통상임금을 넣어야지라고 해서 싸워왔던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근데 통상임금이 수당에 영향을 주고 네, 수당이 특히 가산수당. 그죠. 가산 수당 같은 게 특히 이제 퇴직하기 뭐 3개월 전에 많았다. 이러면 또 이제 퇴직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줄 수 있는데 그 평균임금 계산할 때 특히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할 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 한 10년 일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퇴사를 하기 직전에 3개월만 너무 극단적으로 연장근로를 많이 해서 뭐 이런 사례 별로 없어요. 그러나 네. 물량이 너무 증가해서 그래가지고 통상적이지 않게 급증을 한 거예요. 평균임금이. 네네네. 그럼 이런 사정들을 사실 감안을 하기는 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있잖아요. 10년 동안 예를 들어 한 달에 400만 원 받았는데 마지막 3개월만 200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요 마지막 3개월 200만 원 받았을 때가 아니라 그 전에 3개월로 거슬러 올라가서 계산을 해요. 근데 이게 참 그래서 이제 노무사분들이 계시는 거고 네. 참 복잡하고 어렵고 이해관계가 다 얽혀 있는 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주는 만큼 누군가는 이제 받아야 되는 거니까 5778 쓰시는 분이 주휴수당 20%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직원 급여 주는 금액이 월 600이라면 주휴수당이 120만 원이나 됩니다. 유유 이렇게 보내셨고 3407님이 9인 규모의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개의 법인으로 쪼개서 네. 이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들려고 하나 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연차 월차 휴가 안 주는 업주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자, 이 같은 경우에 사업장인데. 만약에 누군가 우리 회사는 2개의 사업장으로 쪼개져 있지만 사장님도 갖고 그다음에 회계 관리를 사실상 그냥 하나의 단일한 체계로 하고 그다음에 일도 사실상 물리적으로만 같이 한다. 분리돼 있지 사실상 하는 내용도 같고 서로 협업을 한다. 자, 요 정도 되면 사실은 이거를 진짜 그 편법을 위해서 이제 쪼갰다고 보고 이 경우에는 사실은 노동청에 뭐 진정 등을 제기해서 내가 연차를 원래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았다. 그래서 연차 수당도 받아야 된다. 이러면 진정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많은 사례예요. 다만 그게 쪼개졌다는 거를 입증을 하는 게 또 이제 주장하는 사람 몫이다 보니 그 돈 받고자 하는 노동자가 입증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각종의 어떤 회계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쉽지 않고. 근데 또 회사 뭐 법인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볼 수는 있으니까요. 네, 그러나 어쨌든 법인으로는 쪼개져 있겠죠. 그런 경우들은.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로 그쵸. 운영이 되는지를 입증을 봐야죠. 해야 되는데 또 계속 다니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또 그게 불편하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 하나가 이게 아르바이트하거나 아니면 이제 단기 근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이 근로계약서 뭐 고용보험 이런 거 쓰지 말고 개인 사업자 네. 3.3%만 떼고 주시면 안 돼요. 뭐 국민연금 내는 것도 물론 이제 장기간 필요하지만 당장은 막 내 돈 나가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죠. 3.3%만 떼고 주세요라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맞춰줬는데 네. 나중에 또 문제 삼는 경우도 있다 하고요.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네요. 이런 일들이 현실에 많이 있고 자 그래서 서로 이제 뭔가 이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 써야죠. 근로계약서라는 어떤 문서가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 이런 네. 식의 어떤 사후 논란이라던가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사실 가장 클 거고 나의 어떤 노동 조건이라든가 사대보험 가입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명확하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는 거죠. 당초에 진짜 노동자 원에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뭐 3.3을 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은 사실은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종류의 계약서를 써야 되는 내용들일 텐데 근로계약서상엔 당연히 내가 근로자면 사실은 사대보험 가입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명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명시가 됐는데 그게 근로계약서 형식하고 실질이 다르다? 그러면 사실은 근로계약서를 먼저 보게 되거든요. 판단할 때. 그러니까 직원이 그런 요청을 하더라도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냥 원칙대로 예. 원칙대로 하는 게 제일 근로계약서 쓰는 좋은데 게. 만약에 조금 뭐 불안하시다 그러면은 어떤 계약서, 계약의 내용이 정확히 담긴 계약서를 쓰셔야겠죠. 또 왜 우리가 수습 기간이라고 하면 월급 조금 적게 주잖아요. 네. 그건 얼마까지 언제까지 가능한 거예요? 수습 기간이 법으로 자 수습 기간은 3개월까지만이야라는 건 없어요. 다만 보통 이러잖아요. 수습 기간에 월급 적게 주는 이유가 뭔가요? 그 아무래도 아직 일이 숙련되지 그쵸, 않고 그쵸. 일의 업무량도 적으니까 그냥 보통 100%를 받는 정규직이 있다 그러면은 뭐 한 70% 주고 막 이러는데 그거를 언제까지 그렇게 줄지는 사실은 계약으로 정하기 나름이다. 수습 기간도 처음에 계약으로 정하기 나름이고요. 아 기간과 금액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예, 그리고 수습 기간에 그냥 온전히 받는 사람보다 적게 주는 거는 네. 그냥 회사가 정하기 나름인데 계약상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는 수습 기간 중에 그러면은 적게 주는 건 좋은데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수 있냐의 이슈가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6개월째 단기 기간제다. 네네네. 자, 요 경우에는 수습 기간에 당연히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수 없어요. 이 사람 안 그래도 짧게 일하는데 다만 그러니까 1년 회사 규정이 법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다는 네. 거죠. 그리고 근데 다만 지금 최저임금법 시행령상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정규직으로 입사해서 1년 이상 일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라고 하면 네. 이 경우에 한해서 회사가 자 우리는 수습기간 3개월이야. 그리고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보다 10% 깎을 게가 가능은 하다. 근데 이건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미만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정규직으로 해서 1년 이상 일하는 게 예정된 사람 수습에 한해서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또 반대로 이제 수습 기간이라는 게 네. 예를 들어서 3개월 동안 일하는 게 도저히 좀 안 맞으면 우리는 그냥 정규직으로 전화 안 하고 내보내겠습니다라는 것도 암묵적으로 동의가 되어 있는 걸까요? 대부분의 그래서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 명시돼 있고 거기 단서 조항으로 수습 3개월이 끝난 뒤에 일정한 평가 등을 거쳐서 만약에 기준에 못 미치면은 그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혹은 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적혀 있거든요. 요거 근데 만약에 수습 기간 끝나고 나서 그렇게 너무 일을 못 하시고 우리 70점에 미달을 하셨으니까 나가세요 하는 거는 해고예요. 네. 해고에 해당하고 수습 기간 중에 해고다라고 해가지고선 다툴 수 있어요. 다만 그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여부는 따져봐야 되는 거죠. 실제 이분이 해고당할 만한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수습 기간 끝나서 그냥 내보내는 것도 해고는 해고예요. 해고 맞아요. 예.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왜 기간제 근로자들, 네. 계약직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파견직도 있고 2년 계약서 쓰고 일을 하는데 2년 되기 전에 1년 11개월 만에 내보내지는 일도 많다고 합니다. 많죠. 이게 정규직 전환해야 하는 그 의무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봐야겠죠. 왜 하필 1년 11개월일까? 정확하게는 2년, 딱 2년까지는 기간제 계약을 반복해서 뭐 6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 누적. 계약해서 예. 딱 2년까지 기간제로 회사가 고용해서
그 월급 주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2년까지 딱 하고 나서 하루라도 넘기게 되면 바로 이분이 정규직이에요? 예, 기간에 정함이 없는 정규직 전환이 되어 버려요. 그냥. 그거 뭐 계약서 따로 안 써도 네. 근로계약서 따로 안 법에 써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법으로 바로 정규직. 자, 그러니까 약간 회사 입장에서 안전하게 그냥 1년 11개월 정도로 해서 그냥 계약을 종료시킨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그거 자체는 이제 편법이라든가 불법은 아닌 거다. 불법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도 불렸었는데 네. 1년 11개월 만에 계속 내보내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분들은 보호를 못 받고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또 딴 사람 구하면 되고 막 이게 또 현실적인 사각지대가 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기간제라든가 파견이라든가 이 비정규직을 이제 회사들이 채용하는 이유는 원래 취지는 정말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회사가 A라는 프로젝트를 1년 5개월만 할 거야. 그러면 그때만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누가 육아휴직 들어가서 1년 뒤에는 복직을 할 건데 그때만 그쵸.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분을 채용해서 그냥 퇴직 때까지 책임지기는 어려우니까. 그다음에 그럴 필요도 없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기간제법 만들어 놓으니까 아까 말씀한 그런 식의 어떤 편법이라든가 오히려 보호받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고 그 2년을 초과해서 그래서 기간제로 쓸 수 있는 사유들이 아예 기간제법에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업을 하는데 프로젝트가 3년짜리야. 자, 그러면은 그것만을 위해 사람 뽑을 때 2년을 초과하게 되잖아요. 3년짜리니까. 자, 그 경우에는 3년까지도 기간제로 쓸 수 있다라는 게 아예 기간제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그런 것들도 있어요. 7728님이 프리랜서시래요. 네. 출근 시간이 일정하고 주 20시간 업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네. 퇴근은 하루 양에 따라서 약간 달라집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이분은 거의 명목만 프리랜서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저도 그런 이제 사건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무늬만 프리랜서란 말 많이 써요. 그러니까 회사가 누가 봐도 정규직처럼 근로자처럼 일 시켰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프리랜서 계약서를 내미는 거죠. 자, 그거를 사인을 안 하면 나 해고당할 거니까 쓰죠. 쓰고 일을 하다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노동자가 만약에 다투게 되냐면 이 사람이 그렇게 일하시다가 이분이 한 3년 일했는데 퇴직을 하게 돼요. 네네. 퇴직금 달라고 해요. 회사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프리랜서인데 무슨 퇴직금이 있어. 라고 프리랜서 계약서를 그때 가서 내밀겠죠. 자, 요 경우에 이제 법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그 계약서가 있다 그래서 나는 그러면은 퇴직금 못 받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대법원 판례에 프리랜서 계약서라는 형식은 아무 상관이 없다.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이 일한 실제 내용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죠. 출퇴근했다. 20시간 꼬박꼬박 일했다. 마치 그다음에 이제 진짜 정규직처럼. 회사가 시킨 대로 했다. 요 정도 충족되면 사실은 요즘에 이제 법원이라든가 노동위원회 경향성은 그 정도면 충분히 사실은 노동자로 인정을 하고 그러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왜 파견직도 나중에 판례 보면은 이제 직접 고용을 해야 하는 사례들 보면은 그 회사에서 직접 업무 지시를 똑같이 했느냐 이런 걸로 또 갈리더라고요. 예, 그 파견법에서 이슈는 사실 불법 파견 이슈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불법 파견인 경우에 에도 마찬가지고 합법 파견도 마찬가지고 직접 고용 의무 때문에 계속 회피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건 또 긴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진짜 몰랐던 게 너무 많네요. 예. 이게 누군가는 노동자고 누군가는 또 사용자인데 예. 그 해고 퇴직할 때도 이제 사람이 이제 헤어질 때 잘 헤어져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러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해고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미리 통지를 해야 된다면서요. 30일 전에. 그러니까 30일 전에. 해고를 하고 싶으면 절차상으로 어쨌든 적법성을 갖춰야 되는데 예, 해고일 전 30일 전에 예를 들면 해고를 하고 싶은 날보다 29일 전에 예고를 하는 것도 법은 위반을 하는 거 맞아요. 보통 그걸 권고사직이라고 하나요? 아니요. 권고사직과 해고는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을 이렇게 우주 이렇게 나가줄래? 권고를 하고 예. 이 사람이 그러면은 조건이 뭔데요 했을 때 뭐 3개월치 임금 줄 테니까 나가실래요? 그러면 그러면 괜찮습니다. 나가면 권고사직이고 그거는 아무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 해고는 또 해고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해고는 뭐가 다르냐면요. 권고사직은 이거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건데 해고는 절대 전 나가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회사가 막 그런 식으로 협상하다가 협상 결렬되고 이런 상황에서 나는 여전히 일하고 싶은데 나가세요. 일방적인 통보가 해고의 핵심이고 그러면은 법적으로 다툴 수가 있다. 부당 사유가 해고를. 있어야 되잖아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그렇죠. 돼요. 중요한 건. 또 반대로 사장님들은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우리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되고 정당한 사유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직원은 그냥 안 나오면 끝이다. 무단결근. 저 이제 일 안 할래요? 예. 나오면 야 우리 사람 구할 때까지는 그래도 좀 나와줘야지. 저 딴 데 구했는데요. 다음 주부터 나오라.
이러면 되게 난감해지거든요. 이거는 뭐 어떻게 어쩔 수 없는 겁니까? 그런 경우에 대부분 이제 어떤 사람들이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 그게 돼요? 하루 안 나왔다 그래가지고서는 피해가 막대하게 발생했다 예를 들어. 근데 여기서 전제는 뭐냐면 실제 손해가 그럼 발생했냐를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가끔 그래서 사장님들이 계약서상 이런 거 넣어요. 만약에 뭐 계약상의 어떤 정해진 의무를 위반하면 뭐 손해배상액 뭐 1,000만 원을 배상한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그거는 불법이에요.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하는 거는 법적으로 허용될 수가 없고 근로계약서상에.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갑자기 부당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 상당히 안타깝지만 네네네. 만약에 실제로 그래서 손해가 발생했고 하루에 만약에 안 나오면 바로바로 손해가 발생하는 업종이라고 하면 만약에 예.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는 아마 가능할 거예요. 근데 손해가 발생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용자가 입증을 해서 소송을 하셔야겠죠. 참 이게 제도보다는 현실에서 또 더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노동자일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사용자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또 일부나마 배워봤습니다. 노무법인 돌꽃의 김유경 대표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1차 석유 최고 가격제가 3월 소비자 물가를 최대 0.8%포인트 낮췄다는 국책연구기관 KDI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3차 가격제가 내일 종료되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4차 시행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경남 진주시 CU 물류센터 앞에서 조합원이 화물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파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동안 교섭을 거부한 CU 측 물류회사 BJF 로지스가 화물연대와 노사교섭을 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핵심 핵시설 가운데 한 곳인 평안북도 구성시에서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2차 종전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급등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의 질문 어떤 게 들어와 있나요? 네, 2081님. 연속적 단주 거래는 엄연히 불법 아닌가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단주 거래.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이 왜 한 주씩 거래를 하는 네. 거죠? 왜 매수, 매도, 호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 중간에서 이제 체결이 돼야 네. 하는데 매수로 한 주를 내가 체결시키고 또 매도로 한 주를 체결시키면은 호가창이 반짝입니다. 그 전문용어로 이제 오징어 잡이배라고도. 네.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주식수 적게 사고 파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반복되거나 네. 어떤 의도를 갖고 있을 때 특히 시세 조종으로 불공정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허수 주문 사례가 많거든요. 네. 실제로 내가 사려고 하는 게 아닌데 저기 밑에다가 엄청난 매수 주문을 깔아놓고 저 위에다 엄청난 매도 주문을 깔아놓고 해서 네. 뭔가 호가창을 통해서 뭔가 신호를 주는 착시 현상을 만드는 거고 또 시세를 유인하는 경우가 이게 한국거래소랑 금융감독원에서 항상 모니터링을 하다가 네. 이런 게 이상 거래로 이른바 적출이 됩니다.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실제로 처벌된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네. 다음 질문은요. 네, 2104님. 배당금을 받는다고 우편물이 왔는데 이 배당금을 어디로 받나요? 현금으로 주나요?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일단 우편물을 받았다는 건 배당 통지서가 온 것으로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됐다는 의미입니다. 네.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 주식을 샀다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주식을 샀던 증권 계좌로 자동으로 배당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나머지 배당금이 입금됩니다. 그리고 매우 드문 경우인데요. 종이 주권을 직접 들고 있거나 명의계서 대행기관에 있는 경우 우편물에 동봉된 서류에 본인 계좌번호를 적어서 보냈다면 그 계좌로 들어오고요. 은행의 신분증과 배당 통지서를 가지고 방문해서 현금으로 찾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시스템적으로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MTS에서 그쵸. 알림을 보내주기도 하고 아니면 입출금 때 카톡이나 메시지로 네. 알림을 보내주기도 하는데 그 특히 본인이 쓰시는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MTS에서 배당금이라고 검색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입출금 내역 있죠. 거기에서 보면 이제 배당금이 입금된 게 네.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이영규님. 직원에게 성과금을 줄 때 주식으로 일부를 준 다음 배당금을 받게 하는 건 안 되나요? 하셨습니다. 아주 좋죠.
이게 이해관계를 일치시킨다는 게 참 좋은 겁니다. 네. 회사가 돈을 많이 벌수록 노동자에게도 좋아진다. 회사가 배당을 많이 할수록 노동자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네. 그걸 일치시킬 수 있는 게 노동자에게도 이제 지분, 주식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대기업들은 그렇게 많이 네. 하고요. 대표적인 게 우리 사주 제도죠. 조합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회사 내에. 그래서 직원들이 공동으로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끔. 물론 네. 이거는 이제 기여도에 따라서 받는 게 다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배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을 팔 때까지 소득세, 절세 혜택도 받을 수가 있고요. 스톡 그랜트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주식을 주는 겁니다. 좀 아예 주식을 비교적, 주는 겁니다. 그렇죠. 비교적 단기간에 RSU, 제한 조건부 주식 RSU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5년 뒤까지 근무를 하고 있으면 몇 주를 줄게. 아. 이런 것들도 대기업들 많이 하고 있고요. 스톡 옵션이라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근데 요거는 스톡 그랜트나 RSU는 주는 건데 네. 스톡 옵션은 내가 행사하는 겁니다. 일종의 선택권. 아. 그러니까 회사에 자본금을 내고 네. 주식을 살래 말래 결정을 하는 거죠.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톡 옵션을 받을 때보다 행사할 때 주가가 많이 올라 있어. 나는 10,000원의 스톡 옵션을 행사하는 걸로 약속을 받았는데 네. 5만 원이 돼 있네. 행사하면 바로 4만 원의 차익이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네. 겁니다. 회사의 성장을 이제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증시는 조금 쉬어가고 있는데요. 미국과 이란 사이의 협상이 좀 잘 되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코스피는 0.5% 정도, 코스닥은 0.86% 내리고 있네요. 원달러 환율은 1,478원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일도 역시 9시 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의 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